밥 줘요.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거로. 낡은 점퍼를 걸친 거짓골의 남자가 백반집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누가 봐도 떠돌이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앉아요, 총각. 그녀는 34년 전 갓 태어난 피덩이 아들을 내다버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어요. 거짓골로 나타난 이 남자가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기업 회장이라는 것도, 자신을 시험하러 온 아들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녀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본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34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밤 11시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70층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번 올라와 보는 것조차 꿈꾸는 자리였지만 지석에게 이 높이는 그저 익숙한 외로움의 높이일 뿐이었어요. 막 인천공항에 내려 곧장 이곳으로 들어온 지석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창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석 35.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기업 카이로의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기술 하나가 미국의 거대 산업 지도를 바꿔놓았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 불렀어요.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수트,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직원을 움직이는 사람. 겉으로 보면 세상에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왼쪽 가슴 위 셔츠 깃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작은 자국 하나가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겨져 있던 그 자국을 지석은 평생 거울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외면해 왔어요. 그것이 자신을 낳아준 사람과 이어진 유일한 흔적이라는 걸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석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협탁 위에 내려놓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시계 옆에는 낡은 무명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주머니였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서랍 속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다가 한국으로 짐을 옮기던 길에 다시 손에 걸린 물건이었습니다. 지석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쥐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가벼운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지석은 수녀님에게 전해 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되뇌었어요. 34년 전 충청도의 어느 작은 시골의 성당이었습니다. 새벽 미사를 준비하러 나온 한 수녀님이 성당 문 앞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따리 안에서는 아직 눈도 못 뜬 갓난아기가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채 가느다란 울음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 없었어요. 아기를 누가 두고 갔는지,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기에 대해 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단 2가지뿐이었어요. 손목에 채워진 작은 산부인과 팔찌, 다른 하나는 누군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에 입힌 베네저고리였습니다. 팔찌에는 흐릿한 글씨로 산모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산모 김순옥, 28세. 그리고 베네저고리 깃에는 작고 단정한 파랑새 한 마리가 곱게 수놓여 있었죠. 솜씨가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이 옷을 지은 사람이 뱃속의 아이를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는지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자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그 아기에게 지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렇게 지석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수녀님들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지석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어요. 때를 쓰지도 어리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성당을 떠날 때마다 지석은 늘 혼자 남아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작은 가슴 속에는
그 나이에 아이가 품기엔 너무 무겁고 시린 응어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를 핏덩이 때 길바닥에 두고 간 사람. 지석은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향한 원망을 차라리 도끼로 바꾸기로 했어요.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었지만 지석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성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나를 버린 그 사람에게 언젠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만큼 잘 됐다고.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컸다고요. 그 악착 같은 마음 하나로 지석은 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28되던 해 한국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지석은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지석을 어릴 때부터 거두어 키워준 원장 수녀님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수녀님은 주름진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 낡은 무명 주머니였습니다. 지석아, 이제 큰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수녀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녀님은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지석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팔찌, 그리고 곱게 개켜진 베네 저고리였어요. 이건 내가 우리한테 처음 왔을 때 내 손목에 채워져 있던 거란다. 이 베네 저고리는 그날 내가 입고 있던 거고, 혹시 내 부모가 너를 찾으러 오실까봐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제 내가 간직하는 게 좋겠구나. 지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팔찌에 적힌 흐릿한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순옥.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 지석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이 팔찌에 적힌 이름 석자가 전부였습니다. 수녀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석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그 작은 팔찌가 마치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노수녀님은 지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석아, 내가 그분을 원망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나는 믿는단다. 핏덩이를 두고 가면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어미는 세상에 없다고. 그분도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게다. 언젠가 내 마음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거든. 그때 한 번만 떠올려 보렴. 지석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밤 차마 그 주머니를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가방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밀어넣고 지석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는 그날 이후 7년 동안 지석이 낯선 땅에서 홀로 버티는 내내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들여다보지는 못해도 버리지도 못한 채로요. 미국에서의 지석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어요. 남들이 10년 걸려 오르는 자리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5년 전 30살 되던 해에는 카이로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세상을 뒤흔드는 데는 채 몇 해가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두려워했고 또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한가운데에서도 지석의 가슴 한쪽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석은 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어요. 카이로의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하고 들어온 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오래 외면해 온 한 가지가 문득 마음에 걸렸어요. 나를 낳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평생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온 의문이 한국행이 정해지자 견딜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석은 미국을 떠나오기 전 자신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인 조 팀장에게 은밀한 지시 하나를 내려두었어요.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그 이름을 찾아내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순옥. 나를 버린 여자.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낮게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조 팀장이었습니다. 30대의 젊고 유능한 비서실장은
손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입니다. 지석은 창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무명 주머니를 협탁 위에 내려놓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지석의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그토록 냉정하던 사람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짤막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친 순간 지석의 눈동자가 굳어버렸습니다. 지석은 줄곧 상상해 왔어요. 자신을 버린 여자라면 분명 어딘가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핏덩이 자식 하나쯤은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호강하며 늙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어야 평생 품어온 원망이 정당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진 속 풍경은 지석의 상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 끝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낡은 식당 하나가 서 있었어요. 빛바랜 간판에는 산마루 밥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 집 앞에 선한 노년의 여인이 찍혀 있었어요. 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깊게 팬 주름과 고단함이 얼굴 가득 내려앉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온 듯 삶에 찌든 그늘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올해 62 김순옥. 강원도 산골에서 작은 백반집을 혼자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홀로 지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 팀장의 담담한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깔렸어요. 지석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믿었던 사람이 외진 산골에서 평생을 홀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지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굳혀 온 원망의 틀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지? 자식을 버릴 만큼 모진 사람이었으면 어디서든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나? 무엇이 저 여자를 저 깊은 산속에 30년이나 묶어두었나? 지석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원망이었는데 그 원망의 결이 아까와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미움과 연민과 의문이 한데 뒤엉켜 지석 자신도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 팀장. 네, 회장님. 지석의 사진 속 낡은 백반집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이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석의 가슴 속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또 다른 마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해온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원망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주 조금은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지석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회장님이 직접 가시면 금방 눈에 띌 텐데요.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지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협탁 위에 놓인 무명 주머니를 한번 흘끗 바라본 뒤 지석은 천천히 자신의 완벽한 수트 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값비싼 수트, 빛나는 구두, 흐트러짐 없는 머리. 이 모습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지석은 직감했어요. 사람은 잘 차려입은 손님 앞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는 법이니까요. 그 여자의 민낯을 보려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가가야 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 한 벌 구해와. 지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조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거지꼴로 갈 거야. 갈데 없는 노숙자처럼. 그래야 저 여자가 가면 없이 나를 대하겠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인간을 저 여자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봐야 내가 평생 품어온 원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조 팀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회장의 눈빛에 담긴 그 깊고 서늘한 결심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석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등진 채 협탁 위에 낡은 무명 주머니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34년 동안 외면해온 이름 김순옥. 이제 곧 그 이름의 주인을 마주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 평생 얼음장처럼 차갑던 심장이 낯설게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로 향하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깊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조 팀장이었고 뒷좌석에는 며칠은 감지하는 듯 헝클어진 머리에 색이 다 바랜 낡은 점퍼를 걸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였어요.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 재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는 백반집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길목에 멈춰 섰어요. 지석은 차에서 내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조 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석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차가 산길을 되돌아 내려가고 지석은 백반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고이 넣어둔 무명 주머니를 가만히 움켜쥐었어요. 손끝에 닿는 그 작은 무게가 이상하게도 그를 자꾸만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산마루 밥상. 지석은 자신을 버린 여자가 차려낸다는 그 밥상을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참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석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자 저만치 낡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나무 간판에는 산마루 밥상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집이 눈앞에 실제로 서 있자 지석의 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깊은 산속의 저녁은 도시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낡은 점퍼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지석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 문 안에 자신을 낳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정체 모를 것이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지석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당신이 길에 버린 자식 같은 인간을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평생 품어온 원망이 가시처럼 돋아났어요. 지석은 일부러 거칠게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어젖혔습니다. 밥 줘요. 아무거나 빨리 나오는 거로. 문을 열자마자 지석의 입에서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어요. 인사도 예의도 없는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작은 식당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그리고 한 노년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여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우뚱했고 그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사진 속에서는 미처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고 왜소한 체구가 그 절뚝이는 걸음 때문에 더욱 위태로워 보였어요. 지석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김순옥. 62세의 순옥은 낯선 청년의 거친 행색과 무례한 말투에도 조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더 다가와 따뜻한 눈으로 지석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앉아요, 총각. 순옥의 목소리에는 가시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이라도 맞이하듯 그저 반갑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일부러 더 거칠게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구석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옥은 절뚝이는 다리로 부엌과 홀을 부지런히 오갔어요.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이 힘에 부쳐 보였지만
순옥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석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어요. 어차피 돈 없어 보이는 거지 손님이니 대충 식은 밥에 김치 쪼가리나 내오겠지. 지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석 앞에 놓인 밥상을 보고 지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한 그릇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갓 끓여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부친 두부, 알맞게 익은 김치, 나물 서너 가지, 거기에 조기 한 마리까지. 작은 식탁 위에 빈자리 하나 없이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식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막 손이 간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거지 행색을 한 손님에게 내올 밥상인가? 지석은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옥은 그런 지석의 맞은편에 절뚝이며 앉더니 흐뭇한 얼굴로 밥그릇을 지석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주었어요. 많이 들어요, 총각. 한창 나이에 배가 든든해야지. 다 먹고 모자르면 더 먹어요. 지석은 일부러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따뜻한 밥 한 술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석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밥상이었어요. 수녀님이 정성껏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도 먹어봤고 미국에서 이름난 요리사들이 차려낸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산골 밥집의 평범한 된장찌개 한 술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따뜻하고 깊고 이상하게도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지는 맛이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을 낳은 사람이 처음 차려준 밥상. 그것이 지금 하필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였어요. 목을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지석은 자꾸만 메워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안 돼. 정신 차려. 지석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야. 이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온 거잖아. 고작 밥 한 끼에 흔들리면 안 돼. 지석은 차오르는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 삼키며 더 거칠게 숟가락을 놀렸어요.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따뜻한 밥은 자꾸만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워하려는 마음과 무너지려는 마음이 밥 한 술 한 술마다 소리 없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런 지석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석이 밥을 입에 넣을 때마다 순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아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느라 고개를 숙인 지석은 그 눈빛을 미쳐보지 못했어요.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순옥은 묻지도 않고 밥을 한 그릇 덮어왔고 지석은 그것마저 깨끗이 비웠어요. 그렇게 두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지석은 슬슬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석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밥값을 내지 않고 버티며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떠보려는 거였습니다. 돈 없는 거지 손님이 밥값을 떼먹으려 들면 그제야 본색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지석은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더니 일부러 퉁명스럽게 내뱉었어요. 나 돈 없는데. 지석은 순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순옥은 피식 웃었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배고프면 와요. 우리 집 된장찌개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못 잊어. 총각도 자꾸 생각날걸? 생각나면 꼭 와요. 순옥은 마치 단골에게 너스레 떨듯 가볍게 웃으며 그릇을 챙겨 들었어요. 생색도 부담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빈 그릇을 부엌으로 나르던 순옥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지석을 흘끔 돌아보았어요. 근데 총각, 이 동네 처음이지? 못 보던 얼굴인데.
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슬쩍 말을 이었어요. 이 밤중에 어디 갈 때는 있고 잘 때는 있어요? 여전히 지석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그런 지석을 가만히 살피더니 행주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창밖은 어느새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칠흑처럼 짙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기 총각.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순옥은 한 발 빼듯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저 뒤에 창고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라고 하기도 못한데 멸치 상자나 쌓아두는 데라 누추해. 그래도 바람은 안 들어요. 괜찮으면 뭐 며칠 거기서 있어도 되고. 순옥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괜히 행주만 만지작거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면서도 행여 상대가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하는 거였습니다. 지석은 순옥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처음 본 거지 행색의 청년에게 따뜻한 밥을 2그릇이나 차려주고 밥값도 받지 않고 이제는 잠자리까지 내어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지석은 도무지 이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의심과 계산 속에서 살아온 지석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 무심한 친절은 너무도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었어요. 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승낙으로 알아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창고방으로 지석을 안내했어요. 창고방은 순옥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쪽 벽에 마른 멸치 상자가 천장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비릿하고 짭조름한 멸치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어요.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순옥은 그새 깨끗한 이불 한 채를 가져다 깔아두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이불이었지만 햇볕에 잘 말려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불편해도 하룻밤 푹 자요. 아침에 따뜻한 국 끓여 놓을 테니까. 순옥은 그 말을 남기고 절뚝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석은 홀로 그 좁은 방에 남았어요. 지석은 멸치 상자 옆에 깔린 이불 위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낡은 나무 천장에 얼룩진 자국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펜트하우스, 고급 침구, 발 아래 펼쳐지던 화려한 야경. 불과 어제까지 지석이 누워있던 곳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석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웠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뭐지? 지석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자꾸만 순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부지런히 밥상을 차리던 모습, 돈 없다는 말에 피식 웃으며 손살에 치던 모습, 잘 데 없으면 묵어가라며 괜히 행주만 만지작거리던 그 모습. 어느 것 하나 지석이 평생 상상해온 매정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석은 어둠 속에서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명 주머니가 만져졌어요. 그 안에 든 작은 팔찌의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산모 김순옥, 28세. 바로 저 방 너머에 있는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지석은 그 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산바람이 밤새 문풍지를 흔들었고 부엌 쪽에서는 순옥이 아직 잠들지 못한 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날 밤에 지석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창고방 작은 들창으로 스며드는 부엌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무언가를 도마에 써는 경쾌한 칼질 소리. 아직 동도 채 트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지석은 멸치 상자 옆에 누운 채 그 소리에 한참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벌써 순옥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 분명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달그락거리던 사람이 이 깜깜한 새벽에 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그 부지런함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총각, 잘 잤어요? 어이구, 얼굴 좀 봐. 그래도 한숨 자고 나니 사람 꼴이 좀 나네. 얼른 와서 아침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순옥은 약속대로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어요. 지석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처럼 개걸스럽게 퍼먹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한 술 한 술 음미하듯 떠먹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지석은 속으로 흠칫 놀랐습니다. 그날 지석은 떠나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는 노숙자인 척 산마루 밥상 한 구석에 눌러앉아 하루 종일 순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는지,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낱낱이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순옥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쳤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마당에 나가 장독을 열고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펐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뜯어 다듬고 무거운 물동이를 한쪽으로 기우뚱 날랐어요. 성한 다리 하나에 온몸의 무게를 싣고 일하는 모습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손님이 들기 시작하면 순옥은 더 바빠졌어요. 산마루 밥상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동네 노인들이거나 산길을 오가는 트럭 기사들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들 하나하나를 마치 식구처럼 대했어요. 김영감님, 오늘은 약 드셨어요? 빈속에 약 드시면 속 버려요. 밥 먼저 한술 뜨고 드세요. 아이고, 기사 양반. 이 추운 날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네. 국 좀 더 줄까? 뜨끈하게 한 그릇 더 먹고 가요. 순옥은 손님이 무얼 좋아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노인에게는 짜지 않게, 어떤 손님에게는 밥을 더 수북하게. 일일이 마음을 써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밥값을 깎아주는 일도 예사였어요. 주머니 사정이 빤한 노인이 머뭇거리면 다음에 줘요, 다음에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정작 다음에 받는 법이 없었어요. 지석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순옥에게서는 가면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순옥은 한결같았어요. 손님이 보든 안 보든 정성껏 상을 차렸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제 몸을 갈아일했습니다. 지석은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세상은 다 주고받는 계산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온 지석에게 순옥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자식을 버렸다고? 지석의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같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석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 모른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다잡을수록 눈앞의 순옥은 점점 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잠시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순옥이 지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길게 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순옥의 얼굴에 종일 감추고 있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총각도 참 무슨 사연이 있는지 통 말이 없네. 순옥은 지석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다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사는 거지. 나도 그렇고. 순옥은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스치는 쓸쓸함을 지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지석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가 흐르던 때였어요.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산마루 밥상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빼입은 사내 서너시 우르르 내렸어요. 가슴에는 태양건설이라는 회사 명찰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시골 밥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행색이었어요. 사내들은 인사도 없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순옥을 향해 거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또 왔습니다.
이제 그만 결정 좀 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몇 번씩 올라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순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지석은 구석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몇 번을 와도 똑같아요. 나는 이 땅 안 팔아요.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어요. 할머니, 우리가 그냥 팔라는 것도 아니고 무려 시세의 3배입니다. 3배. 이런 산골짜기 백반집 땅떼기를 누가 이 값에 사줍니까? 이 돈이면 읍내에 번듯한 가게 차리고도 남아요. 편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리조트가 들어설 거대한 부지 한복판에 산마루 밥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작은 땅 하나만 사들이면 수천억짜리 사업이 굴러가는데 늙은 여자 하나가 버티고 있으니 사내들로서는 속이 탈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3배라는 누가 봐도 솔깃할 액수를 내민 거였어요. 하지만 순옥은 서류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서더니 사내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마르고 왜소한 몸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순옥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만들 와요. 순옥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더 보탤 말도 사정할 말도 없다는 듯한 거절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순옥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할머니,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3배가 적어요? 그럼 할머니가 한번 불러보시든가. 얼마면 되는데요? 원하는 만큼 쳐드릴게. 5배? 10배? 순옥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줘도 안 팔아. 100배를 줘도 안 팔아요. 아니, 못 팔아. 순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목숨처럼 지키려는 사람의 결연한 떨림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밀었는데도 꼼짝 않는 순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내는 혀를 차며 서류 봉투를 도로 챙겼어요. 할머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끝까지 이러시면 서로 피곤해지는 수가 있어요. 다시 올 테니까 생각 잘하세요. 사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거들먹거리며 식당을 나갔어요. 검은 승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고 나서야 순옥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석은 그 모든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세의 몇 배라는 돈을 마다하고 대기업 사내들 앞에서 목숨을 걸 듯 버티던 순옥. 그 돈이면 읍내에 번듯한 가게를 차리고도 남는다는데 그런데도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늙고 병든 여자에게는 돈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석이 알기로 순옥은 30년 가까이 이 산골에서 홀로 살아왔어요. 가족도 없이 절뚝이는 다리로 다 쓰러져가는 밥집을 붙들고서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외진 산속이었을까? 왜 30년이나 떠날 수 있었을 텐데도 떠나지 못했을까? 무엇이 저 여자를 이 깊은 산에 못이라도 박은 듯 붙들어 두고 있는 걸까? 돈으로도 꺾이지 않던 그 결연한 눈빛. 그 뒤에 숨은 것이 대체 무엇인지 지석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석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또 들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순옥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어제와 똑같은 무언가를 꾹꾹 눌러 삼키는 듯한 그 희미한 흐느낌을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산마루 밥상의 불은 모두 꺼졌고 깊은 산속은 짙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어요. 손님도 인기척도 없는 그 시간, 순옥은 방문을 가만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이는 다리로 방 한 구석, 낡은 장롱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세월의 색이 다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였어요. 순옥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 작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빛바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순옥의 손에 잡힌 것은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병실에서 찍은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죠. 주름진 얼굴에 눈도 채 못 뜬 핏덩이. 세상에 나온 지 하루도 안 된 아기가 강보에 쌓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34년이라는 세월의 사진은 누렇게 바랬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날의 아기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아들의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순옥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순옥의 남편 동혁이었어요. 사진 속 동혁은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손끝이 그 얼굴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 곱게 개켜진 작은 베네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세는 작고 단정한 파랑새 한 마리가 수놓여 있었어요. 순옥이 만삭의 몸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은 옷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때 꽃 같은 전에 꽃 같은 파랑새를 수놓아 베네 저고리를 두 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출산하던 날 자신의 손목에 채워졌던 작은 산부인과 팔찌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34년 전 그 빗속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밀려왔습니다. 34년 전 순옥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어요.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순옥에게 동혁은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자 온 세상이었습니다. 동혁은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순옥의 보잘것없는 형편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순옥이라는 사람 하나만을 보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형 동수가 근본 없는 고아라며 결혼을 극구 반대했지만 동혁은 끝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 두 사람만의 단출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순옥의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순옥은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밤마다 베네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파랑새를 수놓으며 이 아이가 파랑새처럼 헐헐 자라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20일 정도 앞둔 어느 날 동혁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었어요. 그날 밤 예정일이 20일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순옥은 곧바로 동혁에게 연락을 하고 홀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필 그날은 밤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에게 연락을 받고 동혁은 급히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어요. 빗속 도로를 정신없이 달리다 그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동혁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굴렀어요. 동혁은 그렇게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순옥이 산고 끝에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동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옥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해산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몸으로 순옥은 미친 듯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한 번만 그이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나 순옥은 장례식장 입구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거기 동혁의 형 한동수가 떡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내 동생 잡아먹은 년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동수는 순옥을 짐승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형제였던 동혁과 동수. 동수는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인 순옥이 동생을 꿰어 결혼했다고 믿어 처음부터 순옥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순옥에게 가다 죽었으니
동수의 눈에는 순옥이 동생을 죽인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순옥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동수는 그런 순옥을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순옥의 몸이 빗물에 젖은 바닥으로 나뒹굴었어요. 순옥은 장례식장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빗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순옥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밥상도, 이불도, 아기를 위해 마련해 둔 자리마저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방 안은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동수가 사람을 시켜 살림을 몽땅 드러낸 거였어요. 순옥이 텅 빈 방 한가운데 아기를 안고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섰어요. 아이 이리 내놔. 동수의 첫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넌 이 아이 키울 자격 없어. 우리 집안 핏줄을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여자 손에 크게 할 수 없다. 내 아들까지 잡아먹고 싶지 않으면 아이 놔두고 썩 꺼져라. 순옥은 아기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만은,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 핏줄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키울 거예요.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순옥은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집 밖으로 내달렸어요. 이 아이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밖에는 이미 동수가 데려온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순옥은 몇 걸음 못 가 그들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나요. 이거 나. 내 아이야. 내 아이란 말이야. 순옥은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죽으림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가녀린 산모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순옥의 품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중심을 잃은 순옥의 몸이 현관 앞 계단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옥의 다리에서 끔찍한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순옥이 평생을 절뚝이며 살게 된 그 다리가 바로 그날 부러진 다리였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순옥은 부러진 다리도 잊은 채 멀어져가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내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순옥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갔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옥을 내려다보며 동수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평생 나타나지 마라. 약속을 지킨다면 이 아이를 최고로 키워주겠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아이 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 아이의 앞날은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말이 순옥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옆에 있으면 정말로 아이의 앞길을 막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순옥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아니, 떠나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빼앗긴 거였습니다. 순옥은 그날 이후 굳게 믿었어요. 내 아들은 지금쯤 재벌집에서 부족함 하나 없이 귀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다니고 번듯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비록 제품은 떠났어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 하나가 순옥이 34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버틴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에 안고 있던 벤의 저고리에 얼굴을 묻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나중에 나이 들면 함께 집 짓고 살자며 사둔 강원도의 작은 땅. 동혁이 순옥의 이름으로 조용히 사두었던 남편의 마지막 숨결 같은 땅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순옥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가족도 기댈 곳도 없던 순옥은 이 산골로 내려와
다 쓰러져 가던 폐가를 고쳐 밥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을 떠나지 못한 채 지켜왔습니다. 비록 동혁은 곁에 없어도 순옥은 그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밤마다 순옥은 이 상자를 꺼내 들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잘 있지,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는 거지? 순옥의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굵은 마디가 진 거친 손이 빛바랜 아기 사진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이 집 창고방에 거지 행색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재벌가에서 귀하게 자라기는커녕 성당 문 앞에 버려져 고아로 컸다는 것을 순옥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안녕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깊은 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고방에 누운 지석은 그 희미한 흐느낌을 또다시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그 소리를 정작 아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정점에 선 태양건설 본사 최고층 회장실은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서늘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마천루가 발 아래 펼쳐졌고 그 거대한 풍경을 등진 채 한 노인이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어요. 태양건설 회장 한동수 72세. 백발이 성성했지만 값비싼 양복으로 감싼 몸에서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대를 아래로 굽어보는데 익숙한 오만하고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그 앞에 선 임원 하나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보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원도 리조트 건 말입니다. 다른 부지 매입은 다 끝났는데 딱 한 필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 한복판에 있는 100평짜리 땅인데 할머니가 도무지 팔 생각을 안 합니다. 시세에 3배까지 불렀는데도 꿈쩍을 안 해서 겨우 100평? 동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수천억이 걸린 사업이었어요. 그 거대한 판이 산골짜기 100평짜리 땅떼기 하나 때문에 통째로 멈춰 서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수는 기가 찬다는 듯 손끝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렸어요. 어떤 정신 나간 늙은이가 그 돈을 마다해? 도대체 누구야? 그 알박기 하는 인간이. 임원이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김순옥이라고. 60 넘은 할머니 혼자 백반집을 하는데. 김순옥. 그 이름 석자가 동수의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책상을 두드리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동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어요. 34년이라는 세월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잊고 지냈던 분노와 미움까지 통째로 끌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싸늘하던 눈빛에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옥?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마천루를 내려다보는 동수의 어깨가 억눌린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34년 전 근본도 없는 주제에 감히 제 동생을 깨어 집안에 기어들어온 그 여자. 하나뿐인 동생을, 그 아까운 동혁이를 죽게 만든 원흉. 동수에게 순옥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감히. 동수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질긴 년, 내 동생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아? 동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하나뿐인 동생을 앗아간 그 여자가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여전히 제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이 동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수의 눈앞에 3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생을 잃은 분노에 눈이 뒤집힌 동수는 순옥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살림을 몽땅 드러내 빈집으로 만들고 산모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순옥이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동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옥을 빈털터리로 내쫓고도 동수의 분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를 짓밟아도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슴에 박힌 상실과 증오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동수는 그 여자에게서 남은 것 하나까지 마저 빼앗아 세상 가장 아픈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어미에게서 자식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한 형벌은 없었으니까요. 순옥에게 우리 집안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 아이를 키울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저 순옥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동수는 아기를 빼앗아 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아이 멀리 갖다 버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시는 눈에 안 띄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어디에 어떻게 버릴지 동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비서는 그 갓난아기를 그대로 들고 충청도의 어느 시골 성당 앞에 몰래 버리고 왔습니다. 동수는 그 뒤로 그 아기가 어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려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34년 뒤 세계를 호령하는 재벌이 되어 제 손목에 팔찌 하나를 단서로 어미를 찾아오리라고는 오만한 동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동수는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오랜 세월 사람을 짓밟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차 대기시켜. 동수가 낮게 내뱉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강원도. 그년 얼굴, 내가 직접 봐야겠다. 이모는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서린 그 살기 어린 냉기가 34년 만에 되살아난 오랜 원한의 기운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동수를 태운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34년 전 한 여인의 인생을 완벽하게 짓밟았던 그 남자가 이제 다시 그 여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골의 낡은 백반집에서 자신이 34년 전에 내다버린 조카가 거지 행색으로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리라는 건 역시 동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지석은 여느 때처럼 산마루 밥상 한 구석에서 순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옥은 절뚝이는 다리로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콧노래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나직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오후를 깨뜨린 것은 밖에서 들려온 요란한 자동차 소리였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마루 밥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그 태양건설 승합차와는 격이 다른 묵직하고 위압적인 차였어요. 뒷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 하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값비싼 수트에 오만한 눈빛,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지석은 자기도 모르게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 뒤 순옥의 눈에도 노인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석은 숨을 죽인 채 홀을 내다보았어요. 노인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순간 순옥의 손에서 그릇이 툭 떨어졌어요.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요란하게 깨졌지만 순옥은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순옥은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품 안의 자식을 빼앗아간 바로 그 사람.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순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동수는 그런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순옥.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었어. 동수의 목소리에는 34년 묵은 증오가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마치 짐승을 보듯 순옥을 내려다보았어요. 이런 악연이 또 있나? 34년 만에 나타나서 내까짓게 감히 내 사업을 방해해? 순옥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절뚝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 땅 순순히 내놓고 여기서 당장 꺼져. 그게 신상에 좋을 거야. 동수의 호통이 좁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벌벌 떨던 순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발 이 땅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동혁 씨의 꿈이 담긴 땅이에요. 그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요. 제발 이것만은. 그 말에 동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뭐? 동혁이가 남긴 거라고? 근데 이게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동수의 머릿속에 34년 전 기억이 벼락처럼 스쳤어요. 동생이 죽은 뒤 동수는 동혁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강원도 땅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동혁이 형인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아내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두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34년 동안 이 땅의 존재조차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동수의 눈에 다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동수는 성큼 다가서며 순옥의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땅까지 빼돌린 거냐? 순옥은 그 서슬에 움츠러들면서도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부러진 다리로 벽에 몸을 지탱한 채 순옥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여기 집 짓고 살자고. 그이가 제 이름으로 사둔 거예요. 하지만 동수의 귀에는 그 말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순옥을 도둑으로 몰아버린 동수는 코웃음을 치며 순옥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기어이 순진한 동혁이를 꼬드겨서 땅을 빼돌렸구만. 동수의 고함에 순옥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동수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옥을 쏘아보았어요.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야. 동혁이 산 것이니 우리 집안 땅이다. 근본도 없는 내까짓게 가질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용히 도장 찍어. 동수의 서슬 퍼런 호통에 순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이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순옥은 34년 전에 이미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벽에 기대 서 있던 순옥의 다리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순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던 순옥이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체념한 듯 그러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옥은 주름진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동수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 땅 내어드릴게요. 대신 내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순옥은 짐승처럼 미운 그 남자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매달렸어요. 34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땅과 34년을 사무치게 그리워한 자식. 그 둘을 맞바꾸겠다는 한 어미의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주방 문 뒤에서 지석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매달리는 순옥을 잠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 오래전에 죽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달렸던 두 손이 힘없이 흘러내렸어요. 거짓말.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왜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잘 키워주겠다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핏덩이를 뺏어가 놓고 젖 한번 물려보지도 못한 갓난쟁이를 뺏기고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근데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순옥은 피를 토하듯 쏟아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불편한 다리도 잊은 채 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4년을 지탱해 온 단 하나의 믿음, 내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어요. 동수는 오열하는 순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그때 한 약속 잊었나? 평생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 아이 핑계로 수작 부리지 말고 이번 주까지 이 가게 깨끗이 비워. 안 그러면. 동수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이 집 통째로 밀어버릴 테니까.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고 난 뒤에도 순옥은 오래도록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껴 울었어요. 텅 빈 식당 안에 한 어미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주방 문 뒤, 지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지석의 머릿속에서 사정없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석이 평생 믿어온 세상을 통째로 뒤엎고 있었어요. 억지로 뺏어갔다고 했어. 피눈물 흘리며 살았다고 했어. 지석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석은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자신은 어미에게 핏덩이 때 길바닥에 버려진 자식이라고. 그 원망 하나로 이를 악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순옥은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 백발의 노인에게 자식을 강제로 빼앗긴 거였습니다. 잘 키워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34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였어요. 밤마다 소리 죽여 흐느끼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자꾸만 되뇌던 말. 내 동생 동혁이 핏줄. 지석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어머니, 죽은 동혁은 자신의 아버지. 그렇다면 저 노인은 아버지의 형, 바로 자신의 큰아버지였어요. 자신을 어머니의 품에서 뜯어내 어딘가로 내다버린 사람이 다름 아닌 큰아버지였던 겁니다. 지석은 벽을 짚은 채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방금 순옥이 하던 말이 귓가에 사무치게 울렸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지금 이 순간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 벽 하나 너머에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순옥은 원수에게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34년을 얼음처럼 살아온 그 냉철함이 끓어오르는 감정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천천히 조 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서늘했어요. 34년 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파. 김순옥, 한동혁, 그리고 한동수.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갓난아기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뿌리까지 전부 캐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석은 벽 너머에서 아직도 흐느끼고 있는 순옥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양건설 한동수. 그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전화를 끄는 지석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34년 묵은 진실을 향한 지석의 처절한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지석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산마루 밥상에 머물렀어요. 순옥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순옥의 하루를 지켜보며. 하지만 지석의 속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다녀간 뒤로 순옥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밤이면 그 흐느낌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석은 그 소리를 벽 하나 너머에서 들으며 매일 밤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조 팀장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마침내 조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석은 순옥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백반집을 빠져나와 산 아래 외진 길목에 세워진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조 팀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34년 전 그날 병원에 있던 간호사와 당시 한동혁 씨 밑에서 일했던 옛 비서까지. 지석은 아무 말 없이 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팀장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왔습니다.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 팀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의 낮은 잡음과 함께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흘러나온 것은 간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34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산모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 일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늙은 간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34년 묵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참하고 고운 산모였어요. 홀몸으로 진통이 와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낳았죠. 그런데 아기를 낳자마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빗길에 그만.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더니 산모가 사색이 돼서는 갓 해산한 몸으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붙잡았어요. 지금 이 몸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남편한테 가야 한다며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왔어요. 반쯤 넋이 나가서. 나중에 들으니 시아주번이 되는 사람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막았다더라고요. 그 산모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라고. 문턱도 못 밟게 쫓아냈다고. 병실로 돌아온 산모가 이틀을 꼬박 울기만 했어요. 물 한 모금 안 넘기고. 그 모습이 아이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녹음 속 간호사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석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녹음이 잠시 끊겼다가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한동혁의 옛 비서였어요. 이제는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한동혁 사장님 밑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요. 고생한다고 늘 살뜰히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그런 짓을.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형님 되시는 한동수 회장이 사장님 주변을 모조리 정리했어요. 그 서슬에 저 같은 말단은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사모님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 사모님을 내쫓으려고 살림을 죄다 드러낸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아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아기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가다가 밖에 있던 사람들한테 붙들렸습니다. 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여린 몸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결국 아기를 손에서 놓치면서 사모님이 그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구르면서 다리가 심하게 꺾이는 걸 봤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시는데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달려가 부축해드리고 싶었지만 회장님 눈이 무서워서 밥줄 끊길까봐 발이 그 자리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지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하게 꺾인 다리. 지석이 처음 순옥을 봤을 때부터 눈을 떼지 못했던 그 절뚝이던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부러진 다리였던 거예요. 지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의 참회는 계속되었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아이를 뺏기고 반쯤 죽은 몸으로 쫓겨나셨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집안 핏줄이니 당신이 데려가서 부족한 것 없이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아이 앞에 평생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타나면 아이의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 만들 거라고. 그날 사모님이 계단 아래에 엎드려서 통곡하시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오열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사모님이 떠나자마자 그 갓난아기를 당신 비서한테 멀리 갖다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회장님이 아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걸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밥줄 때문에 처자식 먹여 살릴 일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 감아 버렸습니다. 노인은 통곡했어요. 그 죄책감으로 저는 34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사모님은 아직도 그 아이가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아실 겁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사모님께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녹음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들은 모든 것이 지석이 34년 동안 굳게 믿어온 세상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버린 여자. 지석은 평생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핏덩이 때 자신을 길바닥에 내던진 매정한 여자. 그 원망 하나를 도끼로 삼아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려다 다리가 부러졌고 잘 키워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눈물로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34년을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절뚝이는 다리로 그 상고를 지켜온 거예요. 남편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자식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평생 가슴에 안은 채로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버려진 줄 알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도 모른 채 원망하고 증오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으윽. 지석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얼음처럼 차갑던 그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4년이었어요. 34년을 증오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 세월이, 그 어긋난 34년이 지석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조 팀장은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회장의 오열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에야 지석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다시 창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얇은 벽 하나 너머 순옥의 방에서는 오늘도 그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죽은 줄 아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이제 지석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알고 나니 그 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석은 어둠 속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그 안에 팔찌를, 파랑새가 수놓인 베넷 저고리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지은 그 옷을요. 34년 전 태어날 자식을 위해 파랑새를 수놓았을 어머니를 떠올리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석은 벽 너머의 흐느낌을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제가 그 아들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어머니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이 지경으로 짓밟은 자가 저 산 아래 두 발 뻗고 살아있었으니까요. 34년 전 한 여인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하고도 이제와 더 잔인하게 또 짓밟으려는 자가요. 지석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수,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겠지. 34년 전 당신이 길바닥에 내다버린 그 핏덩이가 지금 당신 눈앞에 돌아왔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지도. 지석은 무명 주머니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벽 너머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으며 지석은 마음속으로 처절하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어머니가 34년간 흘린 피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당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어머니의 이한이 풀리는 그날을 제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렇게 34년 묵은 한을 향한 지석의 처절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한동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을 순옥에게 쏟아부어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짓밟은 것도, 갓난아기를 어미의 품에서 뜯어내 길바닥에 내다버린 것도,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는 것도 전부 한동수였어요. 밤새 지석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밤 쏟아낸 눈물이 마른 자리에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을 맨손으로 일으킨 그 냉철함이 이번에는 오직 한 사람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동수, 그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지석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지석은 하루에 2개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산마루 밥상의 초라한 노숙자, 총각이었죠. 순옥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절뚝이며 일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이제는 그 밥 한 술, 그 눈빛 하나하나가 지석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저 다리가 나를 지키려다 부러진 다리구나. 알고 나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 지석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마음을 지석은 매번 이를 악물고 눌러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지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멸치 상자가 쌓인 그 좁은 창고 방에서 지석은 낡은 점퍼 안에 감춰둔 작은 단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이 걸린 그 작은 화면 너머로 지석은 카이로의 방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하나로 세계를 뒤흔든 천재가 강원도 산골 백반집 창고방에서 한 거대 기업의 목줄을 조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 팀장, 태양건설, 이 잡듯이 뒤져.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그 안쪽, 진짜 썩은 곳. 지석은 낮은 목소리로 조 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명심해. 불법은 안 돼. 적법하게 그자가 저지른 죄를 파헤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 지석은 알고 있었어요. 한동수 같은 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먹이나 협잡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자가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죄, 그 죄의 무게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지석의 지시가 떨어지자 카이로의 정보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동수의 포갑에 이를 갈아온 태양건설 내부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부당하게 내쳐진 옛 임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회계 담당자. 그들이 제 발로 내민 자료들이 태양건설의 골문 속사를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지석은 그 조각들을 카이로의 분석 시스템에 하나하나 맞춰 나갔어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거대한 범죄의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썩은 냄새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강원도 리조트 건설 인허가.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던 그 사업의 이면에는 추악한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렸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법과 양심을 돈으로 사고팔며 몸집을 불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의 재원은 회사 곳곳에서 은밀하게 빼돌린 거대한 비자금이었어요. 이중장부, 유령회사, 세탁된 돈의 흐름. 지석의 손끝에서 그 복잡하게 얽힌 돈의 물줄기가 하나씩 낱낱이 풀려나갔습니다. 몇 날 며칠 지석은 밤을 새웠어요. 낮에는 순옥의 밥집에서 태연히 밥을 먹고 밤에는 창고방에서 한동수의 제국을 해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벽 너머에서 죽은 줄 아는 아들을 그리며 흐느끼는 그 밤에 지석은 한동수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나갔어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지석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34년간 흘린 이 눈물, 제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갚아드릴게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석의 손안에는 한동수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뇌물 공여의 정황, 비자금 조성의 내역,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증언까지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될 빈틈없는 덫이었어요.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물러온 한동수라도 이 그물망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석은 마지막으로 조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 자료들 검찰에 극비로 전달해. 어설픈데 흘렸다가 그자가 손 쓸 틈을 주면 안 돼. 절대 중간에서 무마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사람한테 조용히 전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조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당장이라도 그자를 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지석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다리는 거야. 그자가 제 발로 무덤에 걸어 들어오도록. 지석은 창고 방 작은 들창 너머 어둠에 잠긴 산마루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수는 이번 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협박했어요. 그자가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 손으로 이 집을 무너뜨리러 올 거예요.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그 오만함이 바로 한동수의 마지막 발목을 잡을 덫이 될 거였습니다. 지석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수가 가장 의기양양하게 칼을 치켜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장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당신 손으로 파놓은 무덤에 빠질 차례야. 한동수. 지석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순옥의 방에서는 오늘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지석은 두 주먹을 굳게 쥐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이제 곧 어머니의 그 긴 한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폭풍전야였습니다. 산마루 밥상을 둘러싼 고요한 어둠 속에서 34년 묵은 원한을 끝장낼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지석은 창고 방을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왔어요.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지석이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산마루 밥상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순옥은 부지런히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다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고요한 산마루 밥상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옥이 놀라 문 밖으로 나가보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밥집을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용역산의 여러 명이 우르르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한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날린 건 너다. 동수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내뱉었어요. 이번 주까지 가게를 비우라던 그 협박을 기어이 실행에 옮기러 온 거였습니다. 법도 절차도 없었어요. 그저 돈과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의 오만함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흔적도 없이 밀어버리겠다. 시작해. 동수의 손짓에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밥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쇳덩이 팔이 낡은 지붕을 향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순옥이 절뚝이는 다리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요. 그러고는 포크레인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습니다. 마르고 왜소한 몸으로 그 거대한 쇳덩이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은 거였어요. 이 집은 안 돼. 여긴 우리 남편이 남긴 유일한 곳이야. 당장 멈춰요. 순옥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흠칫 놀라 팔을 멈췄어요. 하지만 동수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동수의 고함에 검은 옷의 용역들이 순옥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건장한 사내들이 가녀린 순옥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안간힘을 다해 버텼지만 절뚝이는 다리로는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순옥의 몸이 흙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거 나요. 이 집은 안 돼. 순옥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포크레인을 향해 기어갔어요. 34년 전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기어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땅을 짚으며 순옥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차량 행렬이 산마루 밥상 앞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끔한 검은 정장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낯선 남자였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옥은 그 남자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매가 어쩐지 눈에 익었어요. 순옥은 설마하며 그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 위로 며칠 전까지 자기 밥집 창고 방에 묵던 그 거지 총각의 얼굴이 겹쳐졌으니까요. 총각? 순옥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갈 데 없어 보이던 그 불쌍한 청년.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호령할 듯한 위험을 두르고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한편 동수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등장에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차에서 내린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이런 산골에 있을 리 없는, 그러나 분명 낯익은 얼굴. 동수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저 얼굴, 설마 카이로 박지석? 동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천재, 카이로의 박지석. 하지만 그 유명한 남자가 왜 이 강원도 산골 백반집에, 그것도 검찰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는지 동수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석이 그런 동수를 향해 서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카이로 박지석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동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이었어요. 그러고는 동수의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어요. 한동수 회장. 지석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도 철거 허가도 없이 남의 재산을 파손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안에 있는데 지금 이 현장 전부 기록됐어요. 당신이 뭔데? 카이로 회장이면 다야? 당신이 내 일에 왜 끼어들어? 동수가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손짓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불렀어요. 끼어든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린 거지. 당신이 제 손으로 무덤에 걸어 들어오기를. 그 말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동수를 둘러쌌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영장을 꺼내 들었어요. 한동수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방금 이 현장에서의 불법 강제 철거는 물론이고 강원도 리조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공여, 그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뇌물? 비자금?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동수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완벽하게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죄가 어떻게 이 젊은 회장의 손에 낱낱이 들어가 있는지 동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해 온 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올가매는 그물을 마주한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태양건설 회장 한동수야.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동수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평생 남을 짓밟아 온 동수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습니다. 포크레인 위에 앉아있던 기사도 순옥을 끌어내던 용역들도 그 광경에 얼어붙어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이 산을 집어삼킬 듯 기세등등하던 동수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지석은 끌려가는 동수를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4년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어미의 품에서 뜯어내 길바닥에 내다버린 남자.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짓밟고도 34년을 떵떵거리며 살아온 그자가 이제야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러 끌려가고 있었어요. 동수는 지석의 앞을 지나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박 회장,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랑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지석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동수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알게 될 거야. 당신이 34년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죗값이 지금 어떻게 돌아왔는지. 지석의 나직한 한마디에 동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부릅떴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치는 동수를 검은 세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4년간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원흉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순간이었어요. 포크레인도 용역들도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소란스럽던 앞마당에 다시 산속의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을 놓고 있는 순옥. 그리고 그런 순옥을 바라보며 서 있는 지석. 34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가 이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지석은 천천히 순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서늘하던 눈빛이 어느새 참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자신을 구하러 온 이 낯선 남자가 34년을 사무치게 그리워한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살아 서 있다는 것을요.
순옥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던 원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며칠 전까지 창고 방에 묵던 거지 총각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어 그 원수를 무너뜨렸어요. 순옥의 머릿속은 온통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때 지석이 순옥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그 서늘하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앞에 다다른 지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값비싼 정장 바지가 흙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사람이 흙바닥에 주저앉은 늙은 여인 앞에 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석은 품에서 낡은 무명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것을 하나씩 꺼내 순옥 앞에 내려놓았어요. 먼저 작은 산부인과 팔찌였습니다. 34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손목에 채워졌던 그 팔찌. 이어서 지석은 곱게 개켜진 작은 베네 저고리를 두 손으로 펼쳐 보였어요. 깃에 파랑새 한 마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의 숨이 멎었어요. 그 파랑새를 순옥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그 파랑새. 꽃 같은 천에 꽃 같은 모양으로 두 벌을 지어 한 벌은 아기에게 입혀보내고 한 벌은 자기 품에 간직했던 그 베네 저고리.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자수를 만져보았어요. 저 방 안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나머지 한 벌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똑같은 파랑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총각한테? 순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지석은 대답 대신 천천히 셔츠 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을 드러냈어요. 거기 붉은 초승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반점을 알고 계세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옥은 그 반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 그 여린 가슴에 새겨져 있던 작고 붉은 초승달. 강보를 열고 아기의 몸을 눈에 담을 때 보았던 세상 하나뿐인 그 표식을 순옥은 34년이 지나도록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옥의 떨리는 손이 지석의 가슴이 그 반점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무언가 깨질세라 순옥은 그 자국에 손끝을 대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내가 순옥의 목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기가 살아있었어. 지석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4년을 얼음처럼 살아온 그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마침내 무너졌어요. 지석은 아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말을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순옥이 무너졌어요. 순옥은 두 팔을 뻗어 지석을 끌어안았습니다. 34년 전 억지로 떼내어진 그 핏덩이를, 이름도 못 지어주고 품에서 놓쳐버린 그 아기를 순옥은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지석도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세월의 오해와 그리움이 두 사람의 울음 속에서 한꺼번에 녹아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애미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순옥은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흐느꼈습니다. 34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다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를 오해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지석은 어머니의 마르고 작은 몸을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나를 지키려다 부러진 다리, 나를 그리며 흘린 34년의 눈물, 밤마다 낡은 상자를 끌어안고 삼키던 그 흐느낌. 이제 그 모든 것을 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렇게 산속의 고요 속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순옥이 끓여온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지석은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충청도의 작은 성당 앞에 버려진 뒤 수녀님들의 손에서 자라난 이야기. 학원 한 번 못 다녔지만 이를 악물고 공부해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카이로를 세우고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이야기까지요. 순옥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다가도 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한 34년의 세월이 아들의 담담한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지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장 하기 힘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지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사는지 이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지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런 아들의 손을 오히려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아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니? 순옥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핏덩이 때 버려졌다고 생각했으니 그 원망이 오죽했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한 거야. 애미가 못나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오랜 세월 너 혼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한 게 다 이 애미 탓이지. 순옥은 아들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다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오래 헤어졌던 자식을 어루만지는 어미의 손길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34년간의 회포를 풀고 난 후 지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다리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다리 수술해드리고 싶어요.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의사들, 제가 다 모셔올게요. 지석의 말에 순옥은 한사코 사양했어요. 수술은 무슨, 34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나는 이대로도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기는요. 지석이 어머니의 굳은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리 저 빼앗기지 않으려다 다치신 거잖아요. 저 때문에 34년을 그렇게 절뚝이며 사셨는데 이제는 제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그 말에 순옥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어요. 결국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석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들였어요. 34년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부러진 뒤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굳어버린 다리였습니다. 수술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34년간 순옥을 절뚝이게 했던 그 다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순옥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예전처럼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우뚱하지는 않았죠. 한 발 또 한 발. 34년 만에 처음으로 순옥은 땅을 똑바로 딛고 걸었습니다. 그 곁에서 지석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걸음의 속도를 맞춰주었어요. 한편 한동수는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검찰에 넘긴 증거들은 빈틈이 없었어요. 태양건설의 비자금과 정치권 뇌물, 그리고 불법 강제 철거까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덮어왔던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생 법 위에 군림하며 남을 짓밟아온 한동수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석은 한동수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 초라한 수의를 입은 동수가 앉아 있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태양건설 회장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수는 대체 이 젊은 사업가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나 싶어
이글거리는 눈으로 지석을 노려보았어요. 지석은 그런 동수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동수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지석은 서늘한 눈으로 동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한동혁, 내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김순옥, 내 어머니 이름이고요. 34년 전 당신이 성당 앞에 내다버린 그 갓난아기가 바로 접니다. 그 말에 동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그 남자가 하필 제 손으로 버린 동생의 핏줄이었다니. 동수는 벌어진 입으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어요. 동생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동생을 홀렸으니 미웠다고 했습니까? 지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동생의 핏줄을 당신은 길바닥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서요. 당신은 동생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지석의 서늘한 눈빛을 그 곱게 뻗은 콧날과 이마의 선을 마주한 순간 동수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했습니다. 거기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동생 동혁의 얼굴이 유리 너머에서 그를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34년 전 세상을 떠난 그 동생이 꼭 그 나이 그 모습으로. 동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동수는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유리를 쾅쾅 두드리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다 그 여우 같은 김순옥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거라고. 순진한 내 동생을 홀려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게 바로 그 여자야. 동수는 끝까지 순옥을 탓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지석은 그런 동수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어요. 발악하는 동수를 서늘한 눈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거기서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한테 사죄하면서. 지석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어요. 등 뒤로 동수의 악에 바친 고함이 쏟아졌지만 지석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4년 묵은 악연이 마침내 끝을 맺었어요. 며칠 뒤 지석과 순옥 두 사람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백방으로 수소문에 찾아낸 아버지 한동혁의 묘소였어요. 34년 전 장례식장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쫓겨났던 순옥. 그 뒤로 남편이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34년을 살아온 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묘비 앞에 다다른 순옥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4년. 그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남편 앞에 선 거예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와서. 순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그러나 34년 전처럼 무너지는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을 이제야 조용히 내려놓는 울음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순옥은 곁에 선 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묘비를 향해 아들을 보여주듯 그 손을 들어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순옥의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34년간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그 눈물과 함께 조금씩 풀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석도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 지석은 묘비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지, 늦게 인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바람이 언덕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34년 전 빗속에서 멈춰버렸던 한 가족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골의 작은 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절뚝이지 않는 다리로 마당에 선 순옥의 얼굴에 34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34년 묵은 한은 마침내 풀렸어요. 어긋났던 모자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봄볕이 내려앉은 산마루 밥상 마당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석이 평생 미워했던 어머니는 사실 자식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34년을 빼앗긴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버텼지요. 서로를 오해한 채 흘려보낸 그 긴 세월이 참 아리게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심이 있고 아무리 덮으려 해도 끝내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순옥의 한이 34년 만에 풀렸듯이 진실은 늦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